오늘은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늦게까지 일했어. 피곤해서 입맛이 없는데 그의 말은 거절의 서곡이었다.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해신탕이에요. 기력 보충에 좋을 거예요. 민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마지못해 식탁으로 걸어왔다. 서진은 재빨리 그의 자리를 안내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그의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해신탕,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색색의 고명이 올라간 잡채, 그리고 그녀가 직접 담근 계절 김치까지. 식탁은 마치 궁중 수라상처럼 화려했다. 민혁은 의자에 앉아 턱을 괜 채 음식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숟가락을 드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업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음식이 식을까봐 조마조마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민혁은 마침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해신탕 국물을 한 숟갈 떴다. 그는 맛을 음미하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발, 제발 맛있다고 해줘.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항상 말했잖아. 난 싱거운 건 입에도 안 된다고. 아, 서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요즘 당신 피곤해 보여서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간을 약하게 했어요.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혁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건강. 웃기지도 않는군.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넌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식사나 준비하면 돼. 내 존재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니까. 그것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건강 타령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비수처럼 서진의 가슴에 밝혔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미안해요. 다시 데워서 간을 맞춰줄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의 손이 밥상 모서리를 강하게 쳤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식탁 위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서진이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들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서 흉측하게 뒤섞였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정교하게 깎아 만든 채소들과 값비싼 해산물들이 쓰레기처럼 나뒹굴었다.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망가진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짓밟힌 진심이자 산산조각난 자존심이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닥의 난장판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무심함이 가득했다. 쓸모없는 것,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리면서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의 최종 판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를 걷어찬 것처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쿵 하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고 그 소리는 서진의 심장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졌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지난 3년간 그녀를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 어쩌면 그가 언젠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노력을 알아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았다. 엉망으로 뒤섞인 음식물과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 그녀는 그 속에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점 없는 눈, 감정을 잃어버린 표정,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 윤서진이 아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재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일을 잊고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이 사건은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기계처럼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 깨진 그릇의 가장 큰 조각부터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붉은 피가 하얀 파편 위로 번져나가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도시의 야경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문이 닫혔고 동시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푸른빛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펜트하우스는 전날 밤의 광풍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 하나, 음식물 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어젯밤 윤서진은 거의 밤을 새워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한 마지막 역할이었다. 강민혁은 늦은 아침에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의뢰 그렇듯 주방으로 향했다. 당연히 차려져 있어야 할 아침 식사는 없었다. 대신 식탁 중앙에 흰 봉투 하나와 그 옆에 놓인 반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 대신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윤서진의 이름 옆에는 망설임 없는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편지 한 줄, 변명 한마디 없는 이 차가운 통보. 그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불쾌감은 곧 오만한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어디 가서 일주일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코웃음을 쳤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자가 이 집을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서류를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당연하다는 듯이 서진이 없는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다. 그는 그녀가 곧 꼬리를 내리고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윤서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허름한 강북의 한 동네였다.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미로처럼 얽힌 골목,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낡은 빌라들. 그녀는 보증금도 거의 필요 없는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 창문을 열면 강남의 스카이라인 대신 옆집 옥상에 빨랫줄이 보였고 방 안에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작은 캐리어 하나와 그동안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현금 몇 뭉치가 전부였다. 그녀는 그날부터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지웠다. 사모님으로 불리던 삶, 최고급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삶은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현실은 냉혹했다. 변변한 경력 하나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곱상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공백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다. 결국 그녀가 구할 수 있었던 일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뿐이었다. 새벽에는 빌딩 계단을 청소했고, 낮에는 차가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렸으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았다. 고된 육체 노동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부드럽기만 하던 손은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거나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가을 저녁이었다. 하루 종일 굳은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가던 길,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다. 허름한 골목 어귀에서 새어나오는 진한 사골 국물 냄새였다. 구수하고 깊은 그 냄새는 지친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했다. 냄새를 따라간 곳에는 화양관이라는 낡은 현판을 단 작은 식당이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내부는 낡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주방에서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그는 손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서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대표 메뉴인 곰탕 한 그릇을 시켰다. 곧이어 뚝배기에 담긴 뽀얀 국물에 곰탕이 나왔다. 별다른 기교 없이 큼직하게 썬 파만 올라간 소박한 모습이었다. 서진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떴다. 그리고 그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 재료, 본연의 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진실된 맛이었다. 그동안 그녀가 민혁을 위해 만들었던 값비싼 재료와 화려한 레시피로 치장했지만 영혼은 없었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허겁지겁 먹지 않고 한 숟갈 한 숟갈 음미하며 먹었다. 마치 국물 속에 담긴 시간과 정성을 읽어내려는 듯이 그 모습을 주방에서 일하던 노인이 무심한 척 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영수, 이 화양관의 주인이자 유일한 요리사였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곰탕을 끓여온 장인이었고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웠다. 그는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은 익숙했지만 저 여자처럼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음식을 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서지는 일이 끝날 때마다 화양관에 들러 곰탕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아두었던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월세 낼 돈조차 빠듯해지자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서진은 다시 화양관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의 박 노인 앞에 섰다. 저기, 혹시 일손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박 노인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가냘픈 몸, 여전히 고운 얼굴. 부엌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여긴 아가씨가 일할 곳이 아니야.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예상했던 거절이었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숙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노인은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긴 세월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일 아침 6시까지 나와. 그것이 허락이었다. 그날부터 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화양관 주방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끝없이 밀려드는 설거지 더미와 싸우는 것이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붓고 독한 세제에 피부가 갈라졌다. 역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밤늦게까지 기름때 낀 주방 바닥을 닦았다. 박노인은 혹독한 스승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이 그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실수를 지적할 뿐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노인이 매일 새벽 시장에서 어떤 눈으로 재료를 고르는지, 그가 수십 년 된 낡은 칼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 그리고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서 국물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요리는 레시피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료와의 교감,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음식을 먹을 사람에 대한 진심, 즉, 정성에 있었다. 민혁을 위해 만들었던 음식들은 단지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 안에는 정성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치를 담그기 위해 채소를 다듬던 아주머니가 몸살로 결근했다. 박노인은 산더미처럼 쌓인 물을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설거지를 하던 서진에게 무심하게 말했다. 너 칼질할 줄 아나? 조금 해봤습니다. 저 깍두기 담그게 다 썰어놔. 그는 큰 기대 없이 시킨 일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주방에 들어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산더미 같던 무는 모두 정확히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로 잘려나가 통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 속도와 정확성은 숙련된 조리사도 흉내내기 힘든 수준이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깍둑 썰기된 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완벽한 칼질이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춘 채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졌다. 쓸데없는 짓 하긴. 칭찬은 아니었지만 서진은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놀라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박노인도 퇴근한 뒤 서진은 혼자 조용한 주방에 남았다. 그녀는 반짝이게 닦아놓은 스테인리스 조리대 앞에 섰다. 그 위로 피곤에 지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온몸은 땀과 음식 냄새에 절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마 위에 버려진 무 조각 하나를 올려놓고 낡은 식칼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칼질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규칙적인 칼소리가 고요한 주방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그녀의 다짐이자 세상에 외치는 그녀의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허름한 식당의 구수한 곰탕 냄새 속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조각을 찾아낸 것이었다. 화양관에서의 인연은 윤서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시장을 돌고 수백 그릇의 뚝배기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청소하는 고된 일상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단단한 근육을 새겼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작은 흉터들로 가득했지만 그 손은 이제 생명을 창조하는 장인의 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노인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의 말없는 가르침 속에서 그녀는 재료의 숨소리를 듣는 법을, 불의 온도를 눈으로 읽는 법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혀끝으로 느끼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국물의 미세한 맛의 변화만으로도 소뼈의 원산지와 숙성 기간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의 미각을 갖게 되었다. 박노인은 더 이상 그녀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화양관의 주방은 두 명의 셰프가 지키는 성소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제지간을 넘어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와 딸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가고 난 고요한 식당에서 박노인은 서진을 불렀다. 그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기름때 묻은 낡은 가죽 노트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 옆에 파리로 가는 비행기 티켓 한 장을 놓았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평생이 담긴 게다. 박노인은 노트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노트에는 그가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비법과 요리 철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건 내 날개다. 그는 비행기 티켓으로 시선을 옮겼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작은 주방은 이제 너한테 너무 좁아. 더 큰 세상으로 가서 네 날개를 펼쳐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전 여기가 좋아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에게 박노인은 유일한 가족이었고 화양관은 세상의 전부였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이 늙은이 옆에 붙어 있어서 뭘 더 배우겠다고. 내 재능은 여기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내가 젊었을 적 연이 닿았던 파리의 요리학교에 입학 수속은 다 해놨다. 이건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티켓을 샀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보내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그가 내민 노트와 티켓을 두 손으로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가장 무거운 선물이었다. 파리에 도착한 서진이 마주한 현실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낡은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는 작은 하녀의 방 샴브르 디버니였다. 서울의 옥탑방과 다를 바 없이 좁고 추웠지만 외로움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웠다. 불어는 서툴렀고 거대한 도시는 그녀를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입학한 요리학교 르 셰프로얄은 전 세계에서 모인 재능 있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그들 사이에서 30을 갓 넘긴 동양인 여성인 서진은 눈에 띄는 존재였다. 학생들은 그녀의 조용하고 진중한 태도를 열정이 없는 것으로 오해했고 몇몇 보수적인 강사들은 그녀를 은근히 무시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말이 아닌 실력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화양관에서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물을 썰며 단련된 그녀의 칼질은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다. 다른 학생들이 화려한 기교에 집중할 때 그녀는 박노인에게서 배운 대로 기본에 충실했다. 육수를 내고 소스를 만들고 재료를 손질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낭비도 없었다. 그녀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콩소메, 건소메, 실습 시간이었다. 콩소메는 프랑스 요리의 기본이면서도 완벽하게 만들기는 극도로 어려운 수프였다. 많은 학생들이 탁하고 맛이 얕은 결과물을 내놓으며 혹평을 받았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다. 그녀는 거대한 솥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서 국물을 고아내던 박노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불순물이 떠오를 때마다 끈기 있게 걷어냈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불을 껐다. 결과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콩소매는 호박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그 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부했다. 심사를 맡았던 악명 높은 프랑스인 수석 강사는 그녀의 수프를 맛본 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다. 완벽해, parfait. 그 한마디로 주방 안의 모든 의심과 편견은 사라졌다. 서진은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파리에서도 손꼽히는 미슐랭이스타 레스토랑 르플람무 LA 플라미에서 인턴 스테이지 제의를 받았다. 그곳은 진짜 전쟁터였다. 주방은 군대와 같았다. 총주방장 CFD 스위스의 고함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뜨거운 열기, 새가 부딪히는 소음,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 서진은 다시 가장 낮은 직급인 코미, 셰프, 커미스, CF부터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하루 16시간 동안 끝없이 채소를 다듬고 허드레시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버텼다. 그녀의 성실함과 완벽한 일 처리는 곧 인정을 받았고 그녀는 조금씩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클래식 프랑스 요리의 모든 것을 흡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이것은 완벽한 기술의 모방일 뿐 자신의 요리가 아니었다. 전환점은 어느 늦은 밤, 지친 동료들을 위한 스타프밀, 그를 준비하면서 찾아왔다. 그날 남은 재료는 닭고기와 감자, 양파뿐이었다. 보통은 간단한 로스트 치킨을 만들었겠지만 그날따라 서진은 고향의 맛이 그리웠다. 그녀는 남은 재료에 고추장과 간장을 구해 즉석에서 닭볶음탕을 만들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 그 음식에 프랑스인 동료들은 열광했다. 그들은 이런 복합적인 맛은 처음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길은 프랑스 요리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섬세한 기술과 한국의 깊은 맛, 그 영혼을 결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쉬는 시간을 쪼개어 실험에 몰두했다. 프랑스의 수 SOS 리브이 기법으로 돼지고기를 익혀 완벽한 식감의 수육을 만들었고 클래식 블루테, 소스에 된장을 미량 첨가하여 전에 없던 깊은 풍미를 만들어냈다. 파리의 화려한 디저트 기술의 오미자나 흑임자 같은 한국적인 재료를 녹여내기도 했다. 그녀의 요리는 더 이상 모방이 아닌 창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만의 독창적인 요리 철학이 파리의 치열한 주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진은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방의 한 파트를 책임지는 셰프 디 파르티가 되어 있었다. 어느 분주한 저녁 서비스 시간, 주방은 전쟁터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스테이션에서 고요한 섬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마침내 레스토랑의 정식 메뉴에 오르게 된 자신의 첫 창작 요리를 접시에 담고 있었다. 한국식 육회를 프랑스식 타르타르로 재해석하고 배 대신 엔다이브를 그리고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다. 서울과 파리가 하나의 접시 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지막 장식을 올리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화양관의 낡은 주방과 박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선생님, 저 날개를 찾았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날아오를 시간이었다. 10년 만에 밟는 한국의 땅, 인천국제공항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파리의 건조한 공기와는 다른 습기를 머금은 공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모국어. 모든 것이 그녀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되돌리는 듯했지만 윤서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간결한 검은색 코트에 몸을 감싸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끌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단련으로 다져진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예전에 불안하고 위축되었던 눈빛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분하고 깊은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그녀의 존재감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웠다. 마중 나온 사람 하나 없는 고독한 귀환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서울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공간, 그녀의 꿈과 철학을 담아낼 무대를 찾아 나섰다. 모두가 주목하는 화려한 강남이나 이태원 대신 그녀의 발길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조용한 북촌의 한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한옥 한 채를 발견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기와는 이가 빠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한 폐가였다. 하지만 서진은 무너져가는 석가래와 빛바랜 대청마루 너머에 숨겨진 본질을 보았다. 세월의 흐름을 품은 고요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그녀는 이곳에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공존하는 세상에 없던 레스토랑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떠나온 피상적이고 화려한 세계에 대한 조용한 반기였다.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는 완벽한 팀이 필요했다. 서진은 지난 몇 년간 파리에서 쌓아 올린 명성과 인맥을 바탕으로 자신과 함께 꿈을 실현할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소믈리에 이진우였다. 그는 유럽에서 촉망받던 젊은 인재였지만 보수적인 한국의 와인 시장의 환멸을 느끼고 작은 와인바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었다. 서진은 그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대신 자신의 요리 철학이 담긴 노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아시아 최고의 마리아주를 만들고 싶어요. 당신의 와인이 내 요리를 완성하고 내 요리가 당신의 와인을 빛나게 할 겁니다. 돈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진우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성 셰프의 당돌한 제안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요리 노트에 담긴 깊이와 그녀의 눈에 서린 확신에 압도당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다음은 수셰프 CSES 김민준이었다. 그는 특급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야생마처럼 거칠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젊은 요리사였다. 그는 뜬구름처럼 나타난 서진을 믿지 못했다. 그는 셰프님의 요리를 먹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라며 그녀를 시험했다. 서진은 군말 없이 그를 위해 요리를 했다. 화려한 프랑스 요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사온 평범한 재료로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맛은 평범하지 않았다. 김민주는 숟가락을 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완벽한 균형감, 재료의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섬세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성. 그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셰프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 매니저, 파티시에, 그리고 주방의 막내 스태프까지 서진은 권력이나 돈이 아닌 오직 실력과 비전만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은 오너 셰프 윤서진이 아닌 동료 윤서진의 꿈에 이끌려 모인 어벤져스였다. 그날부터 낡은 한옥을 개조하는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진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그녀는 손님의 식기가 될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이름 없는 도예가를 찾아가 함께 밤을 새웠고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는 은은한 조명을 찾기 위해 전국을 뒤졌다. 레스토랑의 이름은 아라리, ARARAR이로 정해졌다.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에서 따온 이름. 그 안에는 한국인의 정서인 한과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서글픈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곧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녀가 설계한 주방은 모든 요리사의 꿈이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추었지만 동선은 간결했고 모든 것이 요리사가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다. 특히 주방은 손님들이 요리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완전한 오픈 키친 형태였다. 그것은 자신의 요리에 대한 서진의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제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졌고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기업 행사에서 주변의 아첨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방금 서빙된 값비싼 스테이크를 한 입 썰어 넣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 호텔도 이제 한물 같군. 이렇게 창의성 없는 음식을 내놓다니. 그의 불평에 옆에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요즘 미식가들 사이에서 파리에서 온 미지의 셰프가 북촌에 레스토랑을 연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약이 벌써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근본 없는 것들이 잠시 뜨는 것뿐이겠지. 검증되지 않은 곳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어. 그의 머릿속에서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저 그의 완벽한 인생에 잠시 끼어들었다가 사라진 귀찮고 실패한 액세서리 정도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곧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라리가 문을 열기 하루 전날 밤이 되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은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서진은 홀로 어두운 홀을 거닐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원목 테이블에 매끄러운 표면을 스쳤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인 오픈 키친의 중앙에 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조명을 받은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고고하게 서 있는 고즈넉한 중정 총띵이 보였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양관의 뜨거운 김, 파리의 차가운 외로움, 그리고 전쟁터 같던 주방의 열기.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 대신 깊고 조용한 결의만이 감돌았다. 불사조는 마침내 자신의 둥지를 다지었다. 이제 스스로 불을 지필 시간이었다. 아라리의 개업일 밤, 레스토랑 안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식 평론가, 기자, 그리고 사교계 명사들이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자리를 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소문뿐인 이 미지의 셰프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도 서려 있었다. 오픈 키친 안 완벽하게 정돈된 조리대 앞에 선 윤서진은 폭풍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차분한 눈으로 자신을 믿고 따라준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론가나 별점을 위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음식을 먹을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합니다. 모든 접시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첫 주문서가 출력되었고 고요하던 주방은 마치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일제히 연주를 시작하는 오케스트라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소믈리에 이진우가 섬세하게 와인을 따르고 수셰프 김민준이 날카로운 눈으로 재료를 손질했으며 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첫 번째 요리가 손님들 앞에 놓였다. 그것은 한국의 가장 평범한 반찬인 콩자반을 재해석한 아뮤스 부시였다. 작은 숟가락 위에 올려진 검은 구슬 형태의 요리는 입에 넣는 순간 톡 터지며 간장의 깊은 감칠맛과 트러플 오일의 향긋함이 폭발적으로 어우러졌다. 손님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어진 요리들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더덕의 쌉쌀한 맛을 프랑스식 퓨레 기법으로 극대화한 전체 요리, 수십 년 묵은 시간장으로 글레이즈하고 숯불 향을 입힌 이베리코 돼지고기 요리,
그리고 디저트로 나온 막걸리 아이스크림과 깨씹 셔벗의 조화까지. 그것은 단순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모든 접시에는 셰프의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한국의 맛을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지적이고 시적인 요리였다. 식사를 마친 평론가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들은 서울에서,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음식을 맛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라리에 대한 기사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천재의 등장, 한식 파인 다이닝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 셰프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그의 영혼은 모든 접시에 담겨 있다. 찬사는 끝이 없었다. 아라리는 순식간에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이 되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예약은 6개월치가 단 며칠 만에 마감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레스토랑은 매일 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방의 열기 속에서 팀원들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셰프 윤서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어떤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상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윤서진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음식뿐이었다. 이 신비주의는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미식계의 조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원들이 아라리를 여러 차례 다녀갔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만으로도 주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모든 서비스가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었다. 팀원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별점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한 접시 그것뿐입니다. 그녀는 탁월한 리더였다. 예상치 못하게 최고의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준비해둔 메뉴로 유연하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팀 전체에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발간 행사. 그날 밤 서비스를 마친 아라리의 팀원들은 주방 한 구석에 모여 작은 노트북 화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새로운 1스타 레스토랑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미식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레스토랑 아라리. 와, 주방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이진우가 숨겨두었던 샴페인을 터뜨렸고 모두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1스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의 들뜬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음 날을 준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라리는 진화를 멈추지 않았다. 서진은 더욱 대담하고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였고 서비스는 더욱 완벽해졌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미쉐린 가이드 발간 행사에서 아라리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2스타 레스토랑으로 호명되었다. 1년 만의 쾌거였다. 이제 셰프 윤서진의 이름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미식계 전체가 주목하는 이름이 되었다. 얼굴 없는 셰프에 대한 대중의 신화는 절정에 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모든 셰프의 꿈인 3스타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거대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서진은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새로운 요리 개발에 몰두했다. 맛의 분자 단위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완벽한 균형을 찾아 헤맸다. 때로는 좌절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해진 팀원들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세 번째 미쉐린 가이드 행사에 밤이 찾아왔다. 팀원들의 간곡한 부탁에 서진은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가장 뒷자리에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행사장의 모든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날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했다. 2025년 서울의 새로운 3스타 레스토랑을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다이닝의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은 바로 북촌의 아라리입니다. 장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하지만 서진은 무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에 찬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던 헌신에 대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린다며 쓰레기와 함께 내팽개쳐졌던 이름 없는 여인. 이제 그 여인은 미식 세계의 가장 높은 왕좌에 올라 전설이 되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새겨졌지만 그녀의 얼굴과 과거는 여전히 그녀 자신만의 비밀로 남아 있었다. 강민혁 부회장에게 이번 계약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거물 투자자 미스터 해밀턴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가였다. 계약의 성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갈릴 수도 있다는 말에 민혁은 비서에게 서울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를 물색하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의 최상단에는 아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예약 불가, 최소 6개월 대기. 예약 불가. 민혁의 미간에 짜증이 서렸다.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고작 레스토랑 하나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그의 승부욕이 발동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했다. 전화를 몇 통 돌리고 은근한 압력을 가하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약이 기적처럼 잡혔다. 그는 역시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약속 당일 민혁은 미스터 해밀턴과 함께 아라리의 문을 들어섰다. 그는 레스토랑의 고요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에 내심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트집을 잡았다. 지나치게 조용하군. 고리타분한 취향이야. 그는 지배인에게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거만하게 굴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은연중에 과시했다. 하지만 지배인은 서진에게 직접 교육받은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무례함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완벽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 완벽함이 민혁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가장 좋은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되었다. 곧이어 식사가 시작되었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이 얼굴 없는 셰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평가해주겠다는 오만한 자세로 첫 요리를 맞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첫 번째 코스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바다의 향을 응축시킨 성게알 요리, 흙의 기운을 담은 버섯 벨루테, 그리고 입에서 녹아내리는 옥돔 구이까지. 모든 접시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완벽한 맛의 향연이었다. 그는 흠을 잡고 싶었지만 도저히 흠잡을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완벽했다. 미스터 해밀턴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강 부회장,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오. 이 셰프는 천재임이 틀림없소. 맛의 시인이야. 해밀턴의 극찬의 민혁은 마지못해 맞장구를 쳐야 했다. 하하, 물론입니다. 제가 괜히 이곳을 추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근본 없는 곳의 음식을 칭찬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지만 계약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메인 요리로 간장 소스를 곁들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가 나왔다. 민혁은 고기를 한 점 썰어 입에 넣는 순간 온몸이 굳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아주 희미하지만 뇌리를 스치는 익숙한 맛. 그것은 오래전 그가 경멸하며 내던졌던 서진이 그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저염식 장조림의 맛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물론 지금의 이 요리는 신의 경지에 오른 맛이었지만 그 근원에 있는 아주 작은 흔적. 그는 불쾌한 기시감에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환상적인 디저트까지 끝나고 식사가 마무리되었다. 미스터 해밀턴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식사였소.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든 아티스트를 직접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군요. 영광을 주실 수 있겠소? 이것이야말로 민혁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거만하게 손가락을 튕겨 지배인을 불렀다. 여기 헤드 셰프,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시오. 내 손님께서 뵙고 싶어 하시니. 지배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부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테이블에는 기대감 어린 침묵이 흘렀다. 민혁은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곧 자신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이름 모를 셰프에게 어떤 자비로운 칭찬을 내려줄까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밤새도록 조용하고 효율적인 무대였던 오픈 키친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새하얀 조리복을 입은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문간의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다. 그 인형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요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인형이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안녕하십니까. 아라리의 오너 셰프 윤서진입니다. 식사는 즐거우셨습니까? 차분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 그 순간 강민혁의 시간은 멈췄다. 쨍그랑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린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눈앞의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핏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는 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수한 경악과 불신만이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윤서진.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망치처럼 울렸다. 그의 뇌는 눈앞에 이 당당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전설적인 셰프와 쓸모없는 것이라며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초라한 아내의 모습을 연결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실패했다.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통쾌함도 그가 예상했던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맑고 차갑고 고요할 뿐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 시선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그녀는 이미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려서 그는 더 이상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일 뿐이었고 완벽하게 극복해버린 과거의 잔재에 불과했다. 테이블 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미스터 해밀턴과 다른 손님들의 놀란 얼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그리고 석상처럼 굳어버린 강민혁의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것을 윤서진은 고요한 눈으로 남김없이 담고 있었다. 방 안의 숨막히는 정적은 눈앞의 개인적인 드라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미스터 해밀턴의 차분한 목소리에 깨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탄 어린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윤 셰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셰프님의 이야기는 분명 매우 놀라울 것 같군요. 윤서진은 프로페셔널하게 그와 악수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는 강민혁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미스터 해밀턴의 요리 철학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우아하고 지적인 태도로 답하며 전 남편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다. 그는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에게 가장 큰 성공이 저녁 식사를 성사시킨 것을 안겨줄 뻔했던 자리가 이제는 그에게 궁극의 굴욕을 안겨준 장소가 되었다. 예리한 사업가인 미스터 해밀턴은 이 도끼 어린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는 강민혁의 무너진 모습과 윤 셰프의 냉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보고 강민혁의 인물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서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하고 자네를 뒤로 한 채 자신의 주방으로 돌아갔다. 예상대로 계약은 파기되었다. 재앙과도 같았던 저녁 식사 후 미스터 해밀턴은 정중하게 인수합병 협상에서 철수했다. 그는 그렇게 완전히 평정심을 잃는 남자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불안정함의 징표였다. 아라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후 사정이 전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재계에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업계의 거물 강민혁이 대한민국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는 소문. 그것은 그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 직업적인 실패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수많은 적을 만들었고 이제 그들은 그의 약점을 감지했다. 이 사회의 이사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주주들은 신뢰를 잃었다.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기초에 균열이 생긴 건물처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강민혁은 곧 잃게 될 텅 비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다. 그는 TV에서 셰프 윤서진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 마침내 그는 진실을 마주했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내버렸던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눈이 멀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쓰라리고 참담한 자기 인식의 순간이었다. 이야기는 다시 서진에게로 돌아간다. 그녀의 팀, 특히 수셰프와 매니저처럼 그녀의 과거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으로 술렁였다. 그들은 그녀가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다. 그녀는 축하하지 않았다. 그 대면은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야 할 장애물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증오도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한 공허함,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깊은 평온함 뿐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올가매던 마지막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것이다. 그녀는 스승인 박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은퇴하여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복수는 쓴맛이야. 네가 만든 음식처럼 깊은 맛이 나는 게 아니지. 다 잊고 네 길을 가거라. 그의 말은 모든 것을 매듭지었고 이야기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마지막 장면은 이전 챕터들의 마지막처럼 밤늦은 아라리의 주방이었다.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팀원들은 모두 퇴근했다. 주방은 고요하고 깨끗했다. 서진은 언론 기사나 상패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계약한 농장에서 막 도착한 신선한 제철 채소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잘생긴 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매끄럽고 차가운 무의 표면을 스쳤다. 그녀는 물을 코끝으로 가져가 신선하고 흙냄새
나는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작고 진심 어린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피어올랐다. 그녀의 진정한 성공은 미쉐린 3스타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충격받은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창조할 수 있는 자유, 식재료와의 교감, 그리고 자신의 일에서 느끼는 조용한 기쁨.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스스로를 위한 세계를 건설한 것이었다. 마지막 이미지. 셰프 윤서진이 자신의 성소에서 부드러운 주방 조명 아래 홀로 서서 다음 날의 메뉴를 구상하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나 현재의 명성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으로 정의된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에필로그. 몇 년 후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작고 따뜻한 요리 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강사는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셰프가 되는 것을 꿈꾸는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충만해 보였다. 그녀의 레스토랑은 여전히 전국 최고였지만 그녀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박노인이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던 음식의 혼을 나누는 것. 이는 생존자에서 스승으로 성장한 그녀의 완벽한 여정을 보여주며 진정으로 의미 있고 완전한 결말을 선사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의 저녁은 언제나처럼 적막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차가운 장식품에 불과했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기능보다는 미학을 위해 존재했고 그 결과 공간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고가의 추상화는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벽시계 소리뿐이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윤서진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공간을 채웠다. 윤서진은 넓고 현대적인 주방의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최고급 식재료들이 그녀의 손에서 예술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갓 잡은 완도산 전복을 얇게 저미고 정성스럽게 끓여낸 육수에 담가 풍미를 더했다. 옆에서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들이 정확히 같은 크기로 잘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마치 잘 짜인 안무 같았다. 하지만 그 정교함 속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차가운 집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지막 시도였고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남편, 강민혁, 젊은 나이에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이끄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내에게는 단 한 줌의 따뜻함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에게 윤서진은 아름다운 트로피이자 집안을 관리하는 유능한 비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혼 생활 3년. 서진은 그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취향을 연구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한때 자신만의 꿈을 가진 재능 있는 미대생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캔버스는 주방의 도마가 되었고 그녀의 물감은 값비싼 향신료가 되었다. 그녀는 오늘도 새벽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골랐고 희귀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수소문했으며 유명 셰프의 요리책을 밤새워 탐독했다. 이 모든 노력은 그의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함이었다. 어쩌면 오늘 밤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 요리가 완성될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서진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강민혁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손목에서 빛나는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그의 얼굴에 늘 자리한 지루함과 짜증이 섞인 표정. 그는 집에 돌아온 남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에 귀환한 왕처럼 보였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서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소파에 외투를 던지고 곧장 서재로 향하는 듯 했다. 저녁 준비됐어요. 서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주방 쪽을 힐끗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아내가 아닌 잘 차려진 식탁에 잠시 머물렀다.